네. 안녕하세요. 촬영감독 김정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요. 지난번에 무엇을 배웠는지 혹시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까 합니다. 일단 배우신 것을 다 잊어먹고 그 다음에 기억나는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먼저 유 선생님, 지난번 우리 수업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으셨어요? 촬영의 기법하고 자세. 네. 예. 그거를 어제 내 있다가요. 네. 이제 오늘 수업한다고 그러니까 뭐 갑작스럽게 그 녹음한 거하고 이렇게 봤습니다. 네. 촬영의 기본 자세와 움직임. 예.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세요? 나 누구랑 얘기했니? 지난번에 수업 들으신 거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네. 잊어먹고 또 기억하시면 돼요. 네. 촬영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프레임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가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선생님? 네, 선생님? 우리 했잖아요. 구도. 그렇죠. 화면의 구도. 다 잊어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일주일인데. 화면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화면에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함께 몸으로 병행했기 때문에 지난번 수업에서 첫 번째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면 화면의 구도, 그 다음에 화면의 시점. 선생님이 저를 갖고 촬영하는 시점이 하이 레벨이냐, 아이 레벨이냐, 로우 레벨이냐, 이거에 따라서 화면을 구성하는 게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은 저를 웨스트 사이즈를 잡고 계시죠. 허리 사이즈. 그 다음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잡고 계시죠? 바스트 사이즈. 그러면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 웨스트 사이즈가 있고 바스트 사이즈가 있고 크로즈업이 있고, 그죠? 네. 그러면 유 선생님 저 바스트 사이즈를 좀 잡아주십시오. 지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리드룸을 조금만 덜 살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지금 헤드룸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헤드룸을 약간 올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사이즈를 배우면서 웨스트 사이즈, 바스트 사이즈, 크로즈업 사이즈, 리드룸, 그 다음 앞에 공간이 있는, 걸어갈 때 앞부분을 많이 살려주거나 말할 때 앞부분의 공간을 많이 살려주는 걸 리드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용어들을 통해서 카메라 1, 카메라 2 또는 콘티를 작업할 때 바스트 사이즈로 가자, 크로즈업 사이즈로 가자 하고 우리가 페이퍼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일단 모든 작업은 기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 안에서 1회, 2회 또 앞으로도 계속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기획을 하게 되는데 그 기획하는 과정 안에서 소재거리를 찾게 되고 그 소재거리가 풍부했을 때 그때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다 방에 아버지가처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질이 또는 프로그램의 재미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회째 수업에서 촬영의 기본을 배우고 있고 그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사이즈, 그 다음에 화면의 시점, 그 다음에 화면의 구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죠. 마지막 하나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막 움직이면서 했죠. 펜, 틸업, 틸다운, 붐업, 붐다운, 트래킹, 달리, 이런 것들이 화면의 움직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화면을 찍을 때 화면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화면의 시점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촬영을 할 때 화면의 시점을 아이레벨로 할 것인지 사이즈를 크로즈업으로 할 것인지는 각자 프로그램을 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방법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구성하면 기본이 안 돼 있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수업에서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화면의 구도입니다. 사실 촬영을 35년을 넘게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충실히 지키는 것이 가장 촬영을 잘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화면의 구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구도 안에서는 어떤 구도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랑 얘기하니 또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거 수업이 저 브레인 프레이밍 시간이니까. 한국 문화 구도에 수평구도 있고 수직도 있고 네, 뭐 예를 들어 구도가 100여 가지가 되지만 네, 그래도 여기에 합당한 조건에 수선을 많이 한 구도를 차려야 되죠. 그렇죠. 화면의 구도죠. 왜 여러분들한테 인생이 완성되신 분들한테 제가 감히 질문들을 이렇게 과감하게 직원으로 던지냐면요. 첫 번째, 내가 이야기할 수 없으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근데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을 잘한다, 영상을 잘 찍는다가 있고요. 촬영을 잘한다가 있어요. 영상을 잘 찍는다는 그냥 기술적으로 이렇게 찍는 거를 영상을 잘 찍는다고 얘기를 해요. 촬영을 잘한다면요, 지식이 쌓이지 않으면 촬영을 잘한다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제가 어디 책에서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그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그냥 영상을 잘 찍는 사람들은 많아요. 진짜 카메라만 주어주면 그 사람 다 감독 같아요. 근데 촬영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촬영을 잘하는 사람은 현장의 분위기와 조명과 그 다음에 무대와 그 다음에 연기자의 동선과 그 다음에 연기자의 오디오, 미술, 음악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사람을 촬영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모르고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거 그거를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제가 여쭤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입에서 술술술 나오게. 그래야 생각이 정리가 되고 그 생각이 촬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직원을 하니까 뭐 좀 신뢰가 되더라도 용서를 하십시오. 화면의 구도 말씀하셨습니다. 화면의 구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가 움직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움직이고 나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늦죠. 자, 출연자가 움직이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현장 나가면. 그래서 우리 촬영 감독들한테는 뒷짐지고 있지 말라고 절대 그래요. 촬영 감독으로 만약에 배우고 싶고 저한테 촬영을 배우고 싶다면 스탠바이 하는 자세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일어났을 때 사이즈 조정을 해야 돼. 내가 움직이면 쫓아가줘야 돼. 그럼 뭐죠?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냥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때 가서 늦어요. 우리가 어떻게 됐든 배우기 시작하면 우리 네이버 차이지 현장 나가면 우리 인건비 다 받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취미로 합니까? 그러려면 프로가 돼야 돼요. 그리고 프로가 되려면 누군가의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현장에서 항상 햄벙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 감독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중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늦게 시작했고요. 네. 그리고 지난번 수업에서 우리가 복귀할 것들을 좀 생각했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지난주 수업 다 잊어보시고 기억나는 거. 기억나라고 이거 움직여봤던 거예요. 네, 화면을 움직여 보셨던 거. 네. 화면의 움직임. 네. 화면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 중에 화면 움직임 중에서 기억나는 거. 뭐 시선하고 시점. 시점. 네, 화면 시점. 그다음에 또 사이즈. 화면의 사이즈. 그다음에 구도. 구도. 네. 딱 하나 빠졌어요. 움직임. 화면의 움직임. 시점, 움직임, 사이즈, 화면의 구도. 네 개 다 얘기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제일 나오시네. 제일 나아요. 우리 수업에서 이게 A뿔이 I뿔. 나머지 선생님은 C. 복수하셨어요? 예? 복수하셨어요? 아니 그냥 네, 제일 난 나오시네. 저러면 더 화나. 그냥 했다 그러면 우리는 기억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오시자마자 술술 나오시는데. 그때 설명을 여러 번 해주셔가지고. 그렇죠. 복습을 하셨을 수도 있고. 네. 화면의 구도에서 수평 구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구도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좋습니다. 유 선생님 카메라 줌인해가지고 이거 잡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카메라 2는 그대로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협동과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저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관현악을 연주하는데 내가 바이올린 소리만 크게 할 수 없죠. 그죠? 모든 관현악이 어울려야 돼요. 그러면 카메라 1이 뭐를 잡고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2는 나는 이것만 잡고 있으면 되는구나 하고 판단을 해요. 자기 혼자 모든 일 다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나중에 편집이 안 돼요. 네, 저 사람이 카메라 1이 이거 클로즈업 잡을 수 있겠구나. 나는 그러면 이 사람 얼굴을 잡고 있겠구나 하고 1, 2, 3, 4, 5까지 어느 정도 서로가 눈치로 직감을 잡고 가야 돼요. 일단 잘 잡으셨습니다. 수평 구도가 있다 그랬어요. 수직 구도가 있다 그랬고요. 수평과 수직 구도가 만나는 이 지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지점에다 뭘 두라 그랬죠? 좋습니다. 주제 강조해 주고 싶은 내가 꽃이 있는데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도 꽃이 있고 여기 다 있어. 여기 사람도 있고. 근데 내가 강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수평과 수직 구도가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여기다 둘 수 있고 여기다 둘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불안하겠죠? 여기다 둘 때는 좀 안전하겠죠. 그래서 밀레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밀레의 그림은 이렇게 수평 구도를 위에다 두고 제가 예를 드리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밀레, 그리고 여기 공장이 있고 여기에 노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밀밭이에요. 밀레는 이 밀밭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수평 구도를 여기 잡았다고 했습니다. 수평과 수직 구도가 만나는 지점, 그 다음에 3등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 둘, 셋. 기본적으로 수평 구도가 있고 수직 구도가 만나는 지점에 강조해주고 싶은 걸 둔다. 그 다음에 3등 분할이 있다. 3등 분할 안에서 황금 분할이 있는데 황금 분할은 변하지 않는 분할이다. 그래서 지금 이 칠판도 10/9, 그 다음에 A4지, 우리 명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지금 보고 있는 뷰파인더 사이즈들은 다 이렇게 황금 분할을 갖출 수 있는 사각형 구도를 갖고 있다. 어떤 구도든지 우리 프레임 안에서는 그림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화면 구성을 어떻게, 화면의 구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의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다. 밀레가 잡듯이 어떤 이는 여기다가 줄 수도 있고 여기는 어떤 이든 여기서 상향 구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우개가 없네. 자, 지우개가 없네 하고 제가 이런 걸 집었어요. 그랬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것은 편집에 들어가지 않다 생각이 딱 들죠. 그럼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앵글을 빨리 변형을 시키거나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네. 내가 지우개까지 줍는 것까지 편집에 들어갈 일은 없지. 근데 그 전에 당연히 편집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마음에 드는 앵글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 예를 들자면 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감독님 같은 경우는, 퍼스트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거 클로즈업 잡고 있다가 이거 지우는 것까지 다 보일 필요 없어. 그럴 땐 어떻게? 잽싸게 빼야 되는 거야. 와이드를 만들어놔야 돼. 왜? 편집을 위해서. 편집은 시간 절약을 하는 겁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를 1분 내에 끊어낼 수 있는 게 편집이에요. 그러려면 카메라 워킹이 필요한 거예요. 편집을 혹시나 포커스 아웃 시키거나 이런 것들로 자막을 넣거나 이런 걸로 편집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편집은 내가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편집이 아닙니다. 다른 게 편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선 구도가 이렇게 있겠죠. 상향 구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런 구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구도하고 구도가 만나는 지점, 이 점이 뭐라고 그랬죠? 소구점이라고 했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구점. 그래서 이 소구점 안에 인물을 놔두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강조가 된다. 강조가 된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꿰일구, 이룰서. 내가 이 화면 안에 보이는 소구점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황금 분할 안에서 여기에 둘 수도 있고 여기에 둘 수도 있다.
그래서 꽃을 찍는데 저희가 실습을 나가서 꽃을 찍어보려면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자기 시선으로만 찍어. 그냥 위에서만 찍는 거야. 근데 화면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중에 시점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꽃과 아이 레벨로, 청소년들과 같은 레벨로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꽃보다 낮은 무릎 꿇고 이야기한다거나 이렇듯이 화면 앵글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러면 꽃을 밑으로 봤을 때 햇빛이 정상으로 들어오면서 꽃이 너무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위에서 바라보느냐, 옆에서 바라보느냐, 얼짱 각도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달라집니다. 사물이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물에 꽃을 찍어오라고 가운데다가 자기 시점으로 딱 찍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뭐죠? 정말 창의력이 없는 도감에나 나오는, 식물 도감에나 나오는 앵글이에요. 여러분들은 황금 구도를 배웠어요. 사선 구도도 배웠어. 그러면 나는 여기다 둘래. 나는 여기다 둘래. 나는 여기다 둘래. 왜? 이 꽃이 갖고 있는 공간을 통해서 여기 넓은 공간을 통해서 여유로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화면의 구도, 사선 구도, 소극점, 그 다음에 수평 구도, 수직 구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복귀하고 정리하면 오늘 촬영에 대한 기본에서 화면의 구도, 그 다음에 화면의 움직임, 화면의 시점, 그 다음에 화면의 사이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이야기해드린 거 다 잊어먹고 기억나시는 거 꼭 한두 가지씩은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거가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림을 좀 볼게요. 풍경이 있는 여행 무한편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화면의 구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5, 6년 전에 풍경이 있는 여행이라는 여행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제가 촬영하고 출연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네, 됐습니다. 네, 지금 제 멘트 따시려면 계속 따십시오. 앉아서 보셔야 돼요.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수평구도 보입니다. 근데 상으로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죠? 이쪽으로. 자, 마찬가지로 수평구도 보여요. 오디오가 안 나와요. 자, 수평구도 보이죠? 일단 수평구도만 앞에 이제 이거 뭐 따로 수평하고 이런 거 나눠서 표현하려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구름 날아가는 거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수평과 수직이 만나요. 자, 마찬가지로 수평과 수직이 만나요. 앞에 그림은 수평과 수직을 보는데 폭포를 강조했고 뒤에 그림은 수평과 수직 안에서 물을 강조했어요. 자, 스톱. 네,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스톱 시켜주세요. 이거 스톱 시켜주세요. 제가 오퍼레이팅 하면 제일 좋은데 전이요. 이 전 그림 보겠습니다. 예, 이거 스톱. 수평구도 보이죠? 그리고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왜 들어가게 할까요? 효과. 포인트를 안 네, 포인트. 또 효과. 또 막 브레인 프레이밍 하십시오. 막 던져주십시오. 사람을 왜 넣었을까요? 성격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화면에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저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넉넉하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프레임 안에서 사람의 눈은 선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자연 환경을 바라볼 수 있게끔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프레임이 있는 환경 안에서 저로 걸어가 주십시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기 풍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 뭐죠? 자연을 보여줄 때는 사람을 투입시켜라. 그리고 자연의 경관이 어마어마하게 클 때 사람의 사이즈는 아무리 커야 2m가 넘지가 않죠. 그러면 그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자연의 거대함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가 일본에 아주 큰 광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광산에 촬영을 갔는데 아마추어 촬영 감독은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찍었어요. 근데 그 광산을 갖다 놓고 프레임 안에 보니까 이게 뭐 작은 소금밭인지 어마어마하게 큰 건지, 근데 거기에 사람을 포함시키거나 나무가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자동차가 들어가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사이즈들이 있죠. 그 사이즈들을 넣었을 때 자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극장을 통해서 캠코더의 장단점을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면 화면의 구조를 통해서 DSLR의 장단점을 체크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늦게 시작했으니까 제가 시간 보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스톱. 자, 수평구도와 수직구도가 만나는 점 3등 분할이죠. 저는 인물을 여기다 뒀어요. 실루엣으로요. 여러분은 여기다 둘 수도 있어요. 여기다 둘 수도 있고 여기다 둘 수도 있어요. 이게 독창성과 고유성이에요. 근데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지점을 모르면 이 사람을 가운데다 놓게 되죠. 어쩌죠? 재미없죠. 이 공간이 있으니까 재밌는 겁니다. 갈게요. 자, 스톱. 자, 수평과 사선 구도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 실루엣이고요. 그리고 수평과 사선 구도 안에서 만나는 점, 강조해주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칠판에서 말씀드린 대로 얘와 얘가 만나는 지점에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거 두는 거예요. 갈게요. 이러다가 밤새겠다 우리. 하나하나 다 보다가. 오디오가 있으면 좋긴 한데. 자, 스톱. 이 공간은 우리가 왜 필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여기서 강의할 때 리드룸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 리드룸 안에는 제 강의를 편집할 때 보충시켜주기 위해서 자막을 넣게 됩니다. 그 자막을 사용하거나 할 때 사용하죠. 그러면 우리가 카메라를 찍을 때 유 감독님은 이제 풍경 찍고 싶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풍경을 찍을 때는 사람의 동선을 알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걸어와요. 예를 들자면 그럼 내가 트라이포드로 아니면 캠코더를 찍어요. 이 사람이 걸어오는데 내가 왼쪽으로 피하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피하면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요. 내가 동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가 여기서부터 가고 있을 때부터 내가 촬영을 하게 되면 이 장면을 못 잡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얘가 일로 가겠구나 하고 나는 빈 공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동선을 읽어라. 풍경을 촬영하거나 사람을 촬영할 때 그 사람의 걸음걸이를 어디로 어떻게 갈 건지를 파악하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게 자막이 됐습니다. 자, 스톱. 채석강 가보신 분도 계시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몇백 년 동안 파도가 쓸은 바위죠. 근데 여기 보면 그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인물이 이렇게 쬐끄맣게 한 사람씩 다니고 있어요. 이 거대함을 보여주려면 사람을 포함시켜라. 플레이. 자, 여기 사람 들어갔죠?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스톱. 자, 또 여기 채석강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동굴 안에서 들어갔죠. 근데 이 동굴 안에서 사람이 들어간 거하고 사람이 안 들어간 거하고는 크기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사람 들어간 거를 그냥 현장에서 건진 걸까요? 아니에요. 연출이에요. 방금 연출은 뭡니까? 현장 가서. 물론 스태프들의 안위와 스태프들의 안전과 스태프들의 모든 것들을 하모니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 표현력이 충분히 잘 되고 있는지를 촬영 감독과 연출자가 상의하면서 여기 우리 조감독을 투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요만하니까 동굴은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뜻이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말씀대로 여행 촬영을 하거나 풍경 촬영을 할 때는 꼭 사람을 투입시켜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플레이. 자,
자, 스톱. 마찬가지죠. 채석강의 구면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물방울 표현이 이제 좀 넓게 보면 모르지만 플레이 가겠습니다. 스톱. 자, 인물. 여기 수평구도, 사선구도죠. 아까 제가 칠판에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인물도 써요. 근데 인물의 사이즈가 웨스트 사이즈야. 왜 웨스트 사이즈일까? 인터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인터뷰 사이즈라는 게 크로즈업도 있고 웨스트 사이즈도 있고 다 있겠죠. 근데 여기서 가장 줄을 이루는 게 뭐죠? 이 화면에서 배경하고 인물인데요. 네, 맞습니다. 배경을 좀 강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답. 네,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연이 중요한 겁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앵글 안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 판단력에 의해서 사이즈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욕 생활하면서 인터뷰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뉴욕에서 워싱턴까지 3시간 넘게 가가지고 인터뷰 20분 하고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랬을 때 인터뷰 사이즈를 어떻게 잡느냐 고민을 해요. 그리고 인터뷰가 뉴욕이나 어떤 선진국에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는 인터뷰가 줄을 이뤄요. 제가 왜 인터뷰 얘기를 하냐면 이 수업이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인터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인터뷰는 파스칼이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질문을 들으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강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질문에서 시작하고 질문 속에서 완성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요령이에요. 수평구도에서 사선구도, 그 다음에 인물을 여기다 두고 이쪽 배경에 공간을 좀 많이 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조사 분석하다 보면 보는 만큼 본인들이 촬영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촬영 수준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볼까요? 자, 마찬가지죠. 채석강 앞에서 인물을 통해서 거대함을 보여주시죠. 플레이. 계속 인물은 주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풍경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봤는데 인물이 주가 되는 경우가 있어. 잘못한 거예요. 네, 바이럴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지자체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젊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인물만 나와. 목포대교도 안 나오고 케이블카도 안 나와요. 무등산도 안 나오고. 잘못된 촬영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인물 위주로 전체 풍경을 보여줍니다. 또 갈게요. 또 갑니다. 자, 이거 다 배치시킨 거예요. 현장분들한테 여기로 걸어가 주십시오. 자, 마찬가지죠. 인물 여기 있죠. 아주 작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풍경 촬영을 앞으로 하신다니까 이제 풍경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 조각을 좀 꺼낸 거예요. 플레이. 스톱. 자, 이제 클로즈업 들어갔죠. 빛이 참 좋지 않습니까? DSLR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필름룩이라고 하는데요. 유 선생님이 갖고 있는 캠코더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DSLR 카메라에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필름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1억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카메라를 사는 것보다는 한 3, 400만 원, 또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이 룩이 나오죠. 근데 아까 풍경에서 찍었을 때는 햇빛이 어떤지 혹시 보셨습니까? 푸르셨는데? 아까 그 영상 보면 직접 순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네. 촬영에서는 역감 촬영을 하는 거죠. 네, 전으로 다시 돌려보면요. 사실은 전체를 찍을 때는 순간 뒤에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훅샷을 찍고 싶어. 그러면 햇빛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위치를 잡는 겁니다. 그 훅샷의 위치. 그 다음에 클로즈업 찍을 때는 어떻게 가죠? 역광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훅샷과 지금 이 샷을 구분하면 순간이 내 카메라 쪽 이쪽에서 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 역광을 발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돌렸어요. 사람을 돌리고 이렇게 가서 찍은 거예요. 가서 있는 그대로 촬영한 게 아니에요. 역광을 사용해서 샀다 이거죠. 클로즈업으로. 넘어갈게요. 자, 3등 분할 안에서 내 나름대로 분할하고 강조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여기다 뒀어요. 자, 풍경을 찍는 것도 스톱. 자, 이거 뭐라고 그랬죠?
내가 누구랑 얘기하니? 뭐죠? 빨리 얘기하세요. 일단 사찰에 왔는데 클로즈업을 보여줌으로써 네. 여기 분위기가 벌써 줌인 된 순간 네. 사찰이라는 걸 느끼면서 나중에 이제 풀샷이 들어가겠지. 지금 현재는 느낌은 그렇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를 뭐라 그러죠? 훌샷이면 훌샷, 바스트면 바스트샷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지금 빅은 아니고요. 그냥 클로즈업이라고. 클로저, 네. 또 던지세요. 아웃포싱, 인. 앞 글자만 얘기해요. 참, 나 여러분들 참 감사드리는 게 난 벌써 나갔을 거야. 나 거기 앉아 있어서 질문 받을까봐 쫄을 텐데 그래도 그지 인서트. 이제 아시겠죠? 네. 인서트라 그랬죠. 그 중에서도 무슨 인서트? 이거 나 혼자 떠들면 절대 안 돼요. 수업은. 화면 전환을 위해서. 좋습니다. 화면 전환을 위해서 또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찰에 현장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 있는 인서트는 어떤 게 있어요? 제가 유 선생님이 카메라 1으로 찍었어요. 카메라 2로 찍고 있어요. 카메라 3 보고 야 편집이 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인서트 하나 찍어봐. 풀샷 하나 찍죠. 네, 그럼 뭐가 있을까 인서트가? 편집이 되기 위해서. 많죠? 제 손. 그죠? 또 이 화면. 그 다음에 여기 뭐 세트. 예를 들자면 이걸 로케이션 인서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뭘 기억하게 하라고 그랬죠? 단풍을 어마어마하게 잘 찍었어. 기가 막히게 찍었어. 설악산 가서 찍어오라고 해서. 그래서 3시간 가서 설악산 가서 단풍을 청나게 잘 이쁘게 찍고 딱 선배한테 갖다 줬더니 선배가 뭐라고 그래? 야 우리 집 앞에 단풍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왜 이거 설악산까지 가서 찍었어? 이게 로케이션 인서트예요. 이 인서트가 현장에 있는 인서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서트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서트, 로케이션 인서트, 현장에서 저랑 나가면 아니면 이런 무대에서 저랑 같이 함께 나가실 겁니다. 나가시면 이게 오늘 시뮬레이션 돼가지고 인서트 잡았어요? 물어봤는데 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못 나가.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갈게요. 자, 훌샷 잠깐. 자,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프레임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프레임을 구성하는 그 능력 안에서는 근경, 중경, 원경이 있어요. 풍경을 제일 잘 찍는 사람은 근경과 중경과 원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찍새가 되지 말고 촬영을 잘한다는 사람을 얘기를 듣는 사람. 그 얘기가 앞에 이걸 거는 사람이 있고 걸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근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중경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원경이에요. 멀었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느냐, 여기다 맞추느냐, 여기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게 달라지는 거예요. 포커스는 뭐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강조해주고 싶은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은 앵글 안에서도 근경, 중경, 원경이 나타납니다. 내가 훅샷을 찍을 때는 이제 내 얘기가 들려야 돼. 김 감독이 훅샷은 순간으로 찍으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근경, 중경, 원경이 있는 거라고 그랬지. 만약에 없어. 그러면 갖다 놓자. 꽃을 위해서 누가 잡아준다든지. 이 프레임 안에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잡아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또 자, 그 전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클로즈업, 이거 다음 같은. 여기 문 안 열려 있죠? 오른쪽에 문. 스톱. 자, 스톱. 자, 여기는 보시면 알겠지만 김이 나는 장면을 찍었어요. 클로즈업을요. 그죠? 근데 여기 조명이 전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봐야 돼요. 역광이 들어온 거예요. 역광은 훅샷에서 보면 창문 같은 게 있었죠? 문지방. 그 문을 완전히 열어놓고 거기서 빛을 받아서 찍은 거예요. 안 그러면 특별한 라이트를 갖고 역광을 주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수업에서 인터뷰와 빛에 대해서 실습을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사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플레이 또 해주시고요. 자.
자, 역광이라는 거 빛이 저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음식 같은 거 찍을 때 저렇게 찍죠. 그죠? 요 시퀀스만 볼게요. 자, 아까는 열려지지 않았던 저 창문을 열었어요. 스톱. 자, 여기서 빛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네가 이렇게 선이 살죠. 네, 의도적인 겁니다. 이게 역광을 사용해서 인물의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역광이 현장에서 라이트를 인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현장에 있는 광선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게 촬영을 잘한답니다. 라이트를 인위적으로 주는 것은 영상을 잘 찍는다 정도고, 촬영을 잘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자연광을 사용해서 이 인물에 대한 입체감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걸 자꾸 보시면 기억에 남으시면서 현장 가서 실습을 하게 되면 잘 있게 됩니다. 자, 플레이백 해주세요. 스톱. 자, 사선 모두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창문 닫혀 있는 거 또 열어가지고 역광을 줘서 이쪽 라인 살리죠. 그 다음에 인터뷰 사이즈. 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이즈를 웨스트로 줬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자막이 들어갈 거니까 사이즈를 좀 넉넉하게 둬야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고, 촬영에 임할 때는요. 자, 플레이만. 이제 다시 뚜껑을 열죠. 뚜껑을 연다는 거는 전체를 보고 그 다음에 숲을 보고 그 다음 나무를 본다고 해요. 모든 것을 촬영할 때는 전체를 보고 촬영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소나무, 향나무, 밤나무, 그 다음에 밤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그 다음에 밖으로 빠져서 전체 풀샷.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스케줄들이 있으셔서요. 제가 오늘 여기서는 마무리하고요. 체크아웃 할게요. 지난주에 했던 거 복귀했습니다. 화면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 화면의 움직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화면의 사이즈, 그 다음에 화면의 시점, 그 다음에 화면의 구도. 그리고 오늘 화면의 구도 한 3분의 1 했어요. 다음 주에 3분의 1, 3분의 2 남은 화면의 구도 모니터 하면서 풍경이 있는 여행 촬영본하고 이런 거 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요령. 저희가 다큐멘터리 촬영을 나가면요, 인간극장 같은 경우는 출연자가 설거지를 계속합니다. 근데 설거지하는데 아주 시리어스하고 심각한 문제를 물어봐요. 왜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과정 안에서 너무 편하게 얘기합니다. 남편하고 이런 것도 안 맞아서 나 이혼했어요. 그럼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엔 요령들이 있어요. 사람이 무언가 반복된 작업을 할 때 인터뷰를 하면 머리를 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또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이 지리산 같은 경우는 영락시 10만다 해가지고 10만이를 촬영하는 것 같은데, 10만이가 산속에 들어가서 인삼은 잘 꿰고 장례삼도 잘 기르는데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이 말을 못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옆에 아내랑 같이 인터뷰를 합니다. 우리 부부들도 그렇잖아요. 남편이 얘기 못하면 옆에서 부인이 항상 끼어들긴 하잖아. 그렇듯이 옆에 누군가 나를 동조해 줄 사람이 있으면 인터뷰가 용이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렇듯이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한 20가지가 넘는 방법들이 있어요. 유 감독님 오늘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오늘 아침 드셨는데 무슨 음식을 어떻게 드셨어요? 늦잠 자느라고요. 아침도 못 먹고 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은 폐쇄형 질문이에요. 폐쇄형 질문은
예, 아니오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드린 질문은 개방형 질문입니다.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리고 꼼꼼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발견해서 그럼 선생님 건강이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아침 식사 특별히 하시는 게 있습니까? 다른 생각이라고 잘 못 들었어요. 응? 다른 생각이라고 잘 못 딴 들었어요. 생각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아침 이거 식사나 건강 음식을 하시는 게 있어요? 예? 아침 식사에서 건강 음식을 드시는 게 있어요? 아, 그거 잘 챙겨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은 전혀 신경 안 쓰시고요? 아니 뭐 음식으로나 어떤 뭐 대체 식품으로는 아직까지는. 네. 예. 자,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발견하고 깨닫기도 합니다. 예. 네. 인터뷰라는 것은 할 때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2마디를 하고 선생님이 8마디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 그거는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소통 이걸 기본으로 하면서 선생님한테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걸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조사 분석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인터뷰하는 요령, 그 다음에 인터뷰 사이즈. 인터뷰 사이즈는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제가? 편하게 말씀 주세요. 네.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거. 아이 컨택 할 수 있는 거리. 카페에서 테이블 하나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인터뷰 사이즈예요. 강의를 할 수 있는 거리는 5m, 10m. 여러분들의 눈빛을 다 볼 수 있는 거리. 제가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는 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거리들이 좀 필요해요. 그게 기술적으로 또는 인문학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인터뷰가 폐쇄형 질문, 그 다음에 개방형 질문이 있다. 그래서 질문하는 방법들이 있다. 어떻게 질문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 방법들을 다음 시간에 같이 하고요. 다큐극장 어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 영상은 있는데 오늘 못 보고요. 선생님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 어머니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를 20분짜리, 30분짜리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할 거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가 끝난 다음에 조명까지 보고요. 그래서 1부를 마치고 2부는 짧은 동영상 전성시대. 우리가 짧은 동영상은 그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같이 실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보다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오늘과 같이 실습하는 게 정말 더 중요합니다. 수업에서. 자,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교수님 질문 없으세요? 그 캠코더랑 DSLR은 둘 다 필요한가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냐.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 수업에서 캠코더의 장단점을 얘기했잖아요. 오늘 화면의 구도를 하면서 DSLR의 장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DSLR의 장단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싼 가격의 필름룩을 구사하는 게 한 1,000만 원 이하에 구사할 수 있다. 나머지들은 저희가 드라마 찍듯이 볼 때는 5천만 원, 1억도 넘어가는 카메라들인데 그리고 렌즈가 다양하다. 우리가 클로즈업 렌즈서부터 보통 렌즈, 줌 렌즈까지 다양해서 필름룩을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풍경이 있는 여행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뭐 봤습니까? 인간극장 봤잖아요. 인간극장에서 DSLR 쓰는 아닙니다. 기동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인간극장에서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캠코더 같은 걸 사용했고 그래서 우리가 영상을 봤고요. 오늘 DSLR 같은 경우는 풍경이 있는 여행이라든지 광우, CF 이런 거 찍을 때는 이 DSLR을 사용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지금같이 움직임이 많이 없는 경우에는 캠코더하고 DSLR을 같이 병행해서 카메라를 맞추면 됩니다. 선생님 질문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근데 일단 서로 디스커션. 화이트 바란스 3,000을 맞추면 캠코더나 DSLR과 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최대한 맞죠. 네, 최대한.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아내한테 프로포즈 할 때 어디서? 촛불 앞에서 한다 그랬죠. 1800도에. 그럼 우리의 동공이 열린다 그랬습니다. 눈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려서 아내가 프로포즈를 잘 받아준다 그랬죠. 네, 그렇듯이 1800도의 켈빈도를 갖고 있는 촛불 앞에서 이걸 촬영했을 때는 켈빈 도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밖에 보이듯이 야외 광선이 보일 때는 켈빈 도수가 높아간다. 우리가 켈빈도를 왜 알아야 될까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실습에서 병행되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론으로 해서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창의력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가 빨간색이야, 하얀색이야, 파란색이야. 이것을 켈빈도를 통해서 노란색으로 만들 수도 있고 검정색으로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 켈빈도로. 그래서 드라마 촬영에서는 청바지에다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요. 그리고 켈빈도를 맞추는 종이가 30장이 넘어요. 그래서 낮에 석양도 찍고 석양에 아침도 찍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켈빈도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켈빈도 표를 제가 드릴게요. 또 그리고 켈빈도 갖고 어떻게 보면은 카메라에서 다 오토도 맞춰줄 수 있잖아요. 네, 오토바이트 바라죠. 수동으로 맞는 게 더 좀 당연하죠. 왜냐하면 빛은 섞이니까요. 뭔지 아시죠? 네, 예, 이해됐습니까? 빛은 이게 들어오다가 엉뚱하게 파란 빛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얘는 못 찾아. 네. 이걸로 갈까 저기로 갈까 해. 그럼 일관적인 빛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게 그래야 안정성을 보고 시청자를 위하는 거죠. 자기를 위하는 게 아니고 시청자를 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컬러 톤을 맞춰놔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침을 찍는데 전체 프로그램이 따뜻한 프로그램이야. 그러면 아침을 약간 노란 빛으로 켈빈도를 통해서 만들어내요. 근데 아침이 좀 따뜻하지가 않아. 아내하고 많이 싸웠어. 인간 입장에서. 그래서 아침 표현을 해야 되는데 차가운 표현으로 하면 파랗게 됩니다. 새벽이 파랗잖아요. 근데 그 새벽을 노랗게도 만들어요. 우리 아침 실제로 파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잖아요. 그게 창의력과 독창성이에요. 있는 그대로 찍는 건 찍세요. 나만의 앵글, 나만이 갖출 수 있는 표현력, 이것을 찾아내는 게 촬영 감독과 연출자, 프로그램을 만드는 저희입니다. 또 제가 그 켈빈도를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데요. 제가 3년 전에 DSLR로 그 연주자 그 라이브 영상을 5시간 정도를 50명 거를 찍었는데요. 네, 다 흐리게 나왔어요. 네, 색감이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정말 그 난감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50명 거를 다 영상을 보내줘야 되는데 네. 완전히 망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네. 저희가 그 오늘 밝히지는 않지만 프로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적인 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클라이언트로부터 저희와 함께 나가서 어떤 작업을 할 때는 그만큼 저희가 숙련되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게 실수가 벌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을 못하죠.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현장 가고 무슨 조명인지는 대략 알고 있어요. 그럼 뭐 텅스텐 3,600mm, 4,200mm 당연히 그걸 알아야죠. 알고 있어야지 여기서 어느 정도 맞춰 놔야 되지 않냐. 그럼요.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섞이는 네. 칼빈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디다 가운데다. 내가 어떻게냐? 가운데다. 예를 들자면 카메라 4-5대가 쫙 있잖아요. 그러면 하얀 도화지를 갖고 나와요. 그리고 하얀 빛과 노란 빛을 같이 섞어요. 그리고 켈빈도를 거기다 맞춰요. 기본적으로 3200과 5600의 켈빈도가 있잖아요. 그 중간은 뭡니까? 4300이에요. 뭔지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듯이 지금 밖에 나가서 우리가 촬영을 하는데 안 이뻐. 햇빛이. 그럼 어떻게 해요? 원래 켈빈도는 5600에서 6600이야. 그럼 켈빈도를 4300으로 낮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저 자동차 뒷부분이 파랗게 예쁘게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해됐고요. 네. 또 하나는 그 현장 가면 무대 같은 데 조명을 막 치잖아요. 네네. 그러면 먼저 조명 치기 전에 캘린더를 잡고 조명 다 친 다음에 켈빈도 잡아요. 조명을 막 반짝반짝할 수도 빨간색도 나고 파란색도 나고 그럼 주광선이 뭔지? 주가 되는 광선. 스킨톤이죠. 네, 그러니까 사물이면은 네, 사물에 맞추지만 인물이잖아요. 현장에서 두 분은
지금 현장의 배경, 그 무대를 촬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저는 직감을 해요. 그럼 현장에서 중요한 사람이 무대에 색스폰을 부르거나 무대에서 하는 공연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스킨톤이 틀어지면 안 돼요. 얼굴톤이. 그러니까 스킨톤을 가장 기본으로 한다. 그 다음에 포커스는 눈 아래다 맞춘다. 눈에다 맞춘다. 입에다 맞춰도 안 되고 이런 것들 꼭 필요한 거죠. 현장에서. 아주 좋습니다. 질문이 많으셔서 힘이 납니다. 또 있습니까? 한번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그렇진 않고 네. 분야마다 해야 되는 촬영하는 부분이 다 색깔이 있으시니까. 좋습니다. 마치고요. 다른 질문 없으시죠?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십니까? 그동안 수업에서 오늘 수업에서 지난주에 제가 그 단톡에다 올렸어야 되는데 매주 하신다고 보고요. 네, 만약에 장소가 옮겨지거나 우리가 이제 중간에 실습을 한번 나가게 되면 그때 단톡에 올리고요. 장소가 옮겨지면 고향 미디어나 우리 저쪽에 예전에 특강했던데 그 장소로 옮겨질 수도 있고 그때마다 그때는 제가 문자를 이렇게 오늘은 늦게 보내는 바람에 그러셨습니다. 자, 유 선생님 헤드룸 올리세요. 헤드룸 더 올리세요. 더 올리세요. 오케이. 요 사이즈예요. 네, 요 사이즈예요. 네, 인물 사이즈가 크다면 보여주시죠. 네. 제가 서 있을 때는 요 사이즈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게 이게 헤드룸이 좀 꽉 차게 잡는 게 원칙인 걸로 그렇게 알고 아니 있어요. 원칙 아닙니다.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지금 제 사이즈에서 네. 3등 분할 구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 머리가 어디가 있나요? 위에 맞습니다. 수평과 수직이 만나는 점. 그래서 세로 그림들은 풍경 가로로 찍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찍을 때는 숏폼과 쇼츠, 릴스를 찍을 때는 세로로 찍는 게 효과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로로 촬영하는 거하고 가로 촬영하고 구도가 달라집니다. 지금 풍경에서 가로 촬영을 했을 때 인물을 두고 인물의 3등 분할을 두고 그 다음에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점에 제 얼굴을 뒀어요. 그리고 빈 공간이 나왔어요. 들어가서 연구해 보십시오. 잘 찍힌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시면 됩니다. 선생님 좋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